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에게 가장 큰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장에 남겨진 혈흔이나 지문 등도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현장에 남겨진 시체라고 하죠. 시체를 판독할 수 있다면 사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체에 대한 조사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사체변화학이라고 하며, 사체변화학을 연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미국에 있는 테네시 대학 인류학 연구소라고 하죠. 이 인류학 연구소의 별명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바디팜입니다. 바디팜이라 불리는 테네시대 인류학 연구소는 1981년 윌리엄 베스 교수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이 연구소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베스 교수는 경찰 등 사법당국의 의뢰로 시신의 상태를 조사하는 일을 자주 맡고 있었는데 1977년 어느 날 한 무덤에서 발견된 시신 하나를 조사하게 됐죠. 경찰은 오래된 무덤에서 발견된 시체가 얼마 전에 죽은 사람처럼 피부에 생기가 도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윌리엄 베스 교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비록 시체의 머리는 없어진 상태였지만 베스 교수가 남은 살과 뼈를 조사해본 결과 그 유해는 20대 중반에서 후반인 백인 남성의 것이며 죽은 지 1년 정도 된 것으로 짐작되었죠. 그런데 이후에 이뤄진 추가 조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사실 그 시체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이었죠. 그의 정체는 바로 100년도 넘는 세월 이전에 죽은 남부동맹군 윌리엄 시 대령의 시신이었습니다. 다만 유해가 밀폐된 관 속에 방부 처리되어 묻혀 있었기 때문에 보존이 아주 잘 된 상태였던 것이죠. 최초의 경찰은 그 사체를 보고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시신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도굴꾼이 무덤을 파헤치며 시체가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베스 교수는 시신의 부패 및 사망 시간을 연구하는 시설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죠. 그 장소로 선택된 곳은 1000제곱미터가량의 나무가 우거져 있고 주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던 농장이었습니다. 이곳이 오늘날 우리에게 테네시 대학의 야외 부패 연구소인 법의학적 인류학 연구농장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체가 썩어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싶어 하는데요. 다만 그 이유는 개인적인 악취미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사체변화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체변화학이란 사람의 시체가 부패하고 화석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을 들판에 가만 놔두고 얼마나 지나야 부패가 완전히 진행되는지, 자연 환경이나 사체의 조건에 따라 부패의 속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부패 과정에서 어떤 벌레가 꼬이는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시체를 시멘트에 넣고 굳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토막토막 내서 부패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가방 안에 넣었을 때 시체 및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등 시체가 특수한 환경에 놓이거나 어떤 처리를 받았을 때의 결과와 세부적인 진행 과정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설립 이후 수십 년 동안 베스 박사와 연구진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시신을 수집하고 조사했죠. 매장된 시신과 매장되지 않은 시신, 해체된 시신, 차에 숨겨진 시신, 카펫에 쌓인 시신, 콘크리트에 묻힌 시신 등 정말 다양한 시체를 표본으로 확보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실제로 이 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사망 시간을 추측하는 것이 더 정확해졌고 덕분에 엄청나게 많은 범죄들이 해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시체 주변에 돌아다니는 벌레의 성장 상태로 시체의 사망 시간까지 추정이 가능할 정도로 연구가 진척되었다고 하죠. 또한 시체 수색견을 훈련하기 위해 곳곳에 시체를 숨겨놓고 찾게 하도록 시키기도 하고 법의관 지망생들을 불러 모아 널브러진 보통의 시체가 언제쯤 사망했는지 시각을 알아맞힐 수 있게 교육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드론을 이용해 시체를 찾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고 하죠. 부패 초기 단계에서는 세균이 증식하거나 발열 등의 화학 반응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드론에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해서 그 열을 감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패가 완전히 끝난 시체들은 뼈를 추려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에 아무 뼈나 골라서 길이를 입력하면 사망자의 키와 건강 상태 등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고 남은 뼈는 다시 법의관 지망생이나 의대생들을 가르치는 데 쓴다고 하죠. 시체 한 구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연구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며 시체 기증자의 가족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족에게 시체를 다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시체라는 민감한 주제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보안이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디팜 주변은 경찰이나 보안 요원이 항상 감시하고 있고 CCTV도 설치되어 있으며 본인 인증이 없으면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들어가서 연구하거나 교육받는 사람은 특별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택된 사람이므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들어가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언론 취재 또한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매우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취재가 가능하다고 하죠. 이곳에 시신을 기증할 때는
그 사체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알 수 있고 생전에 본인이 시신의 기증의사를 문서로 밝힌 경우에만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경제가 어려워 장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유가족들이 이곳에 시신을 기증하려는 경우가 꽤나 많았다고 하죠. 결국 그 시신들을 모두 수용하기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연구소 측에선 기증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걸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설이 인류학 연구소가 아닌 시체농장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은 바로 퍼트리샤 코넬리슨 더바디팜이라는 소설 때문인데요. 그전까지는 이곳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연구 지원비를 얻기 힘들었고 시체를 기증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는데 이곳을 배경으로 소설이 쓰이게 되면서 인지도가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관리자는 시체농장이라는 무서운 이름에 내심 고마워하고 있다고 하죠.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이 별명이 오히려 연구소에 이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하는 사람들도 그냥 이곳을 시체농장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요즘은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소가 전 세계에 총 9군데 있다고 하죠. 그중 7개는 미국에, 나머지 2개는 호주와 네덜란드에 각각 1개씩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네시 대학교 정도의 스케일을 보유한 곳은 없기 때문에 그냥 시체농장이라고 말하면 대부분 테네시대 연구소를 떠올린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억울하게 죽은 변사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바디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15세기 무렵 스코틀랜드에서 산적 두목으로 있으면서 25년간 300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낀 행위까지 한 것으로 유명했던 최악의 낀종 일가 알렉산더 소니빈과 그의 가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니빈의 이야기는 에든버러의 필수 관광 코스로 여겨질 만큼 유명하지만 실제 많은 역사학자들은 소니빈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니 그저 재미있는 썰 정도로만 생각해주세요. 소니빈은 1360년 무렵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동쪽으로 150km 떨어진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하수구를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소니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곤 했었지만 평소 난폭한 성격의 게으름뱅이였던 그는 어느 정도 나이를 먹게 되자 아버지처럼 지루한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결심을 하며 가출을 하게 되죠.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과 성격이 비슷한 여성을 만난 소니는 그녀와 평생을 같이 하기로 맹세했고 얼마 후 그들이 함께 살 집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두 사람이 살기로 한 신혼집은 평범한 가정주택이 아니라 무려 길이가 1마일이 넘는 거대한 동굴이었죠. 소니빈이 집으로 선택한 해변가의 동굴은 너무 깊고 길어서 내부가 넓은 데다가 이틀에 한 번꼴로 입구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숨어 살기에는 더없이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평범하게 일을 하며 돈을 벌 생각이 전혀 없던 소니는 주변을 지나다니는 여행자를 습격해서 돈을 뺏는 산적 노릇을 하기로 결심했죠. 이후 그는 근처의 마을로 이어지는 좁은 길 중 인적이 드문 곳을 골라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습격해서 돈을 뺏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들을 살려보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라도 나면 자신이 곤란해진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그가 빼앗은 물건들 중 주인이 누군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비싸고 값진 물건은 근처 마을에 내다 팔기가 어려웠고 티가 안 나는 옷가지나 잔돈 따위만으로는 먹고 살기에 턱없이 부족했죠. 때문에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소니빈은 결국 동굴 구석에 방치해뒀던 희생자들의 시체를 식량으로 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소니빈 부부는 동물을 잡아 도축하듯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신들이 죽인 희생자들로 식인행위를 했죠. 소니빈의 동굴이 있던 갤러웨이의 한 주변에서 계속해서 실종자가 발생하자 실종자 가족의 신고를 받은 당국에서 조사에 나서기도 했지만 소니빈 부부가 숨어있는 천연 동굴은 끝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틀에 한 번씩 입구가 드러나는 동굴에서 젊은 부부가 사람을 죽여 을 먹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엽기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신들의 은신처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안심한 소니빈 부부는 동굴 속에서 무려 14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서로 근친상간을 거듭하면서 가족의 수가 더 늘어난 끝에 소니빈 일가는 27명의 남자와 21명의 여자로 이루어진 대가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는 받아본 적 없이 보고 배울 만한 것이라고는 자신의 부모들 뿐이다 보니 이들 또한 소니빈 부부를 따라 강도살인과 끼를 서슴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아예 군대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희생자 무리를 앞뒤로 포위한 후 죽여서 잡아먹고 재물을 약탈하곤 했죠. 웃긴 점은 그래도 가족이라고 같은 가족들끼리는 결코 잡아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자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큰 불안을 느끼면서 당국에서도 조사에 나섰지만 딱히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탓에 소니빈 일가의 범행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니빈 일가의 수가 수십 명 단위로 늘어나자 주변의 마을 주민들 또한 동굴 주변을 맴도는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의 정체를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죠. 그중 소니빈 일가의 정체를 수상하게 여긴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소굴 근처로 접근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정체가 무시무시한 흑인 가족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무방비로 접근했다가 그들에게 살해된 후 잡아먹혀버렸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들의 이런 생활도 결국 끝을 보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손이빈 일가가 시장에서 먹을 것을 사고 돌아가던 한 부부를 습격해 부인을 먼저 죽이고 남은 남편까지 죽이려던 순간 갑자기 무기를 든 용병들을 호위로 거느린 상단이 나타났죠. 잠시 후 두 집단은 전투에 들어갔지만 각종 무기로 무장한 20명가량의 용병들을 이길 수는 없었고 상황이 불리하다는 걸 깨달은 손이빈 일가는 자신들의 소굴로 도망을 쳤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남편과 용병들은 즉시 글래스고로 가서 영주에게 신고했고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챈 영주는 400명이 넘는 군인들과 훈련된 군견들까지 동원해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손이빈 일가의 은신처가 워낙 은밀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수색 초반에는 허탕을 쳤지만 그 주변을 지나던 도중 군견들이 동굴 안에 있던 시체의 냄새를 맡으면서 마침내 48명의 손이빈 일당이 모조리 붙잡히게 되는데요. 당시 동굴을 수색하던 군인들은 25년간 산더미처럼 쌓인 사람들의 시체와 뼈다귀들 그리고 벽에 걸린 인육들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체포된 손이빈과 그의 일당들은 에든버러로 끌려왔고 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참상에 당시 스코틀랜드 전체가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졌다고 하죠. 이들의 범죄 행각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악랄했던 탓에 국왕과 관리들은 특별법까지 적용해서 범인들을 모두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1696년에 출판된 너세니얼 크라우치의 책에 따르면 손이빈 일가족 남자들은 모두 능지처참을 당했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죽는 것을 지켜본 후 화형에 처해졌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들도 1살짜리 여자아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형에 처해졌는데 유일하게 남은 생존자 여자아이는 훗날 자신의 가족사를 알게 되자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죠. 손이빈에 관한 이야기는 1188년 영국의 국왕인 헨리 2세의 명령으로 세워진 영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형무소 뉴게이트 감옥의 범죄 캘린더에 기록돼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에딘버러의 관광상품으로 개발될 만큼 유명하다고 합니다. 1981년 9월 30일 서독의 바덴바덴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서울이 일본의 나고야시를 52대 27로 꺾고 88년 올림픽 최종 개최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며 전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만큼 한국 전체는 흥분의 도가니였고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7년 올림픽을 1년 앞두고 정부는 한 가지 고민에 휩싸입니다. 이제 곧 올림픽이 열릴 것이고 올림픽이 열리면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나 기자들이 많이 올 텐데 거리에 불황자나 노숙자도 많고 나라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도시 환경 미화를 위해서 거리의 불황인들을 단속해 보호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국가에서 지령이 내려오니 단 열흘 만에 전국에서 공무원만 9천여 명이 일제히 단속을 벌리게 되었고 순식간에 1,800여 명의 불황자나 노숙자들을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몇 번 그렇게 공무원들이 단속을 벌이다 매번 단속을 나올 수 없으니 이제는 민간단체나 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주면서 그들에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었죠. 그중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민간 불황인 시설이던 부산형제복지원에서는 데려간 사람 수당 보조금이 지급이 되자 불황인 노숙인도 당연히 잡아왔지만 가족도 있고 집도 있으며 직장도 있는 멀쩡한 일반인들과 통금시간 이후에 돌아다니는 사람이란 사람은 모두 무차별적으로 납치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복지원의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납치된 사람들 중에는 해운대에 놀러왔다가 납치된 서울대 학생도 있었고 일본인 2명이 납치되어 이 형제복지원에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 납치 사건에는 부산시청과 경찰도 적극 협조했었기 때문에 혹시나 형제복지원에서 탈출한 사람이 있더라도 공권력에 의해 다시 잡혀 형제복지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이나 공무원들은 불황자나 노숙자를 잡아오면 점수를 받았는데 이 점수는 바로 진급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납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했고 스스로 잡아서 형제복지원으로 보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연이 있는데요. 한 아버지는 사라진 아들을 찾으러 전국을 헤매다 결국 찾지 못했고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사실 아들은 납치당해 형제복지원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였죠. 철옹성을 방불케 하는 형제복지원 건물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잡혀온 사람들이 기거하던 방에는 창살이 촘촘하게 쳐져 있었죠. 탈출도 불가능한 형제복지원에서는 매일매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순종적으로 만들기 위해 매일 갖가지 이유를 붙여 심한 구타를 가했고 10세 이하 어린아이들부터 80세 이상 노인들까지 계속해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수용자들의 숙소나 식당 등 형제복지원의 거의 모든 건물은 수용자들이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젊거나 나이 어린 여성, 그리고 일부 남자아이들은 여장을 해서 성폭행을 했고 성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언니들이 밤에 어딘가 불려갔다가 한참 뒤에 돌아오면 사탕 같은 걸 얻어왔다고 합니다. 그 언니가 나가고 언제쯤 온다는 걸 아는 아이들이 언니가 올 때를 기다렸다가 언니가 사탕을 얻어오면 그걸 다시 얻어먹었는데 알고 보니 성폭행을 당하고 사탕을 받아온 거였죠. 당연히 제대로 된 식사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에 걸려도 치료받을 수 없었죠. 그러나 형제복지원의 원장은 잡혀온 사람들의 적금 통장을 만들어줬다는 둥, 잘 것과 먹을 것 그리고 돈을 벌게 해줬다는 둥, 자신은 불황자들을 보호해주는 착한 사람이라고 외부에 선전을 많이 했고 외부 사람들도 부산 시내에 노숙자나 불황자들이 없어지고 깔끔해졌다, 집도 없고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을 보호해준다 라며 원장을 칭찬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용자들은 죽기 전에는 그곳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적금 통장이나 돈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죠. 또한 원장은 전두환 씨가 대통령일 때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은 수용자들에게 자신의 거짓 선행에 관한 영상을 자주 보여줬는데 수용자 중 영상을 보면서 졸거나 박수를 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단체로 집합을 당해 또 구타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나라에서 사람 수당 보조금을 주다 보니 고된 일을 하다 죽거나 고문이나 구타를 당해 죽었어도 국가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척 대역을 써서 보조금을 챙겼죠. 그런 식으로 형제복지원 원장은 계속해서 돈을 축적했습니다. 형제복지원에 12년간 수용된 인원은 약 38,437명이나 되었고 살해 또는 고문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도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이나 되었죠.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안매장을 하거나 의대의 해부용으로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죽었는지 정확히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 검사가 형제복지원의 작업장 주변으로 꿩사냥을 가게 되었는데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사람들을 두들겨 패며 강제로 일을 시키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고 이상함을 느낀 검사는 경찰을 잠복시켜 이 이상한 일들의 사진을 찍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냈고 형제복지원의 참상과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의 원장의 방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원장실에 아주 큰 대형 금고가 있었는데 금고에서는 20억 원 상당의 현금과 예금 증서가 발견되었죠. 원장은 불법 감금, 폭행, 횡령 등 6가지 죄목으로 기소됐지만 살인죄로는 기소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2심과 3심을 7차례나 왔다 갔다 하며 기나긴 법정 공방을 거치게 되었고 결국 원장은 무죄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죠. 형제복지원 원장이 함부로 납치 감금한 행위의 근거는 내무부 훈령 410호로 훈령이란 공무원들이 지켜야 하는 업무 규칙일 뿐이고 법령이 아니지만 대법원에서는 내무부 훈령을 법령에 의한 행위라고 보고 형법 제20조 법령에 따른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를 법적 근거로 무죄 판결한 것이었죠. 원장이 행한 납치와 감금을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심지어 살인, 시신유기, 시신암거래 등은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당시 전두환 정부에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대였던 만큼 이 일로 인해 시민단체들의 큰 시위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빨리 이 사건을 덮으려 했고 검찰에 외압을 넣었죠. 검찰에서는 고작 징역 15년에 벌금 6억 8천만 원 정도를 구형하도록 했고 1987년 6월 23일 법원은 1심에서 원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6억 8천만 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을 거치며 형량이 줄어 원장은 횡령죄로만 2년 6개월의 징역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도 또 형량이 줄어 고작 2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출소 후 형제복지원 부지를 팔아 큰 돈을 벌었고 다른 사업으로 또한 크게 성공을 이뤄 1,000억 원대 재산을 가진 재벌로서 잘 살고 있다가 2016년 8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사건 이후 풀려난 피해 생존자들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은커녕 재사회화 역시 엉망진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 한종선 씨는
같이 갇혀있던 아버지와 누나는 이 형제 복지원 사건의 후유증으로 아직 정신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는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잊혀졌던 형제 복지원 사건을 다시 세상에 알리며 2012년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에 흩어진 피해 생존자들을 모아 증언을 남기고 증거를 수집하며 글과 그림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형제복지원에서 죽어나간 피해자들의 시신들을 집단 안매장한 곳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사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처참한 인권 느린 일들을 보면 일제강점기나 아주 옛날에 일어난 일인 것 같은 느낌이지만 지금으로부터 불과 3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네요. 이곳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 일 역시 현재 진행형 사건이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